예, 아유. 자, 이 그림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그림 사진이요. 많이 보신 거지요? 그지요? 네. 예. 무용총 벽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재밌는 게, 자, 사람이 어떻게 좀 돌아서 이렇게 활을 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목이나 수련 민족도 잘 쓰는 전술인데, 찌질한 척 하다가 막 도망갑니다. 상대방이 근데 정신줄 놓고 쫓아오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돌아서서 활을 날리는 것입니다. 달리는 중간에 갑자기 활을 뒤로 180도 회전해서 또 쏜다. 이거 말처럼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쉽게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파르티아 사법이라고 합니다. 파르티아 사법. 막 달리다가 갑자기 몸을 반대로 틀어서 쏘면 되는 것인데, 뭐 어때요? 뭐 참 쉽죠잉 하고 싶지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딱 두 나라만 합니다. 몽골하고 그 고려, 고구려, 예, 몽골 사람들과 우리 고구려, 고려 사람들만 하는 것인데, 원래부터 활은 네, 우리가 굉장히 잘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이 공중에 떠 있지요. 떠 있을 때 쏘아야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화살촉이 어떻습니까? 화살촉이 두꺼워요? 아니면 날카롭습니까? 아니면 뭉툭합니까? 뭉툭하지요. 저것은 얘를 사슴을 쏘아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네, 웅웅웅 소리를 내서 얘들을 겁먹게 해서 특정한 장소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자, 고구려는 어떤 민족입니까? 원래요.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농경 아니고 목축도 아니고 수렵입니다. 목축하고 또 수렵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내가 키우던 짐승을 잡아서 먹는 거하고 산에 가서 도망가고 날뛰는 살아있는 것들을 잡아서 먹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징기스칸은 목축이에요? 아니면 수렵이에요? 원래 집안이요. 징기스칸은 수렵민족입니다. 수렵하던 그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괜히 짱 왕노릇한 게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유목, 목축도 굉장히 농경민족에 비하면 강인하지만 목축이나 유목도 수렵민족 같은 또 상대가 좀 안 됩니다. 예, 이게 바로 파르티아 사법인데 별거 아닙니다. 네, 도망가다가 갑자기 뒤로 네 몸을 180도 돌려서 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긁어온 자료인데요. 단동이 있고 대련이 있습니다. 단동이 근데 어디 앞에 있는 도시입니까? 신의주 앞에 있지요. 대련, 예, 고구려의 비사성이 있던 곳입니다. 자, 단동하면 앞에 지금은 단동이지만 여기가 고구려 때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세 글자로 서안평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유나라의 관국왕하고 우리나라 동천왕하고 붙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영혼까지 털려서 저기 환도성 함락당하고 함경도까지 도망을 갔었지요. 여기가 이런 땅이에요. 산악의 호랑이가 평원으로 나오면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든 호랑이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막았어야 했던 전략적 요충지인데, 후한 그리고 저기 위나라 조주의 위나라 계속해서 여기를 못 나오게 막았는데, 드디어 우리가 여기를 완전히 먹어버려서 나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광개토대왕 때였어요. 이 사람이 전임의 왕들이 했던 전략 전술을 다 폐기해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압록강에 수군을 만들어서 압록강에다가 배를 띄운 다음에 거기다가 호랑이들을 실어서 바다로 나가게 했습니다. 강 상류에서 하류로 배가 나가면서 치고 가니까 기존에 육군만 댐비던 거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졌지요. 이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서 정말로 별정 사연이 많았는데, 드디어 우리가 광개토대왕 때 드디어 우리가 서안평을 신의주 앞에 단동을 우리 땅으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요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요서로 갈 수 있습니다. 몽골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곡물 재배가 수월한 평안도, 황해도로 치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때부터 드디어 산악의 호랑이가 국세를 떨치고 동북아의 강자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련, 여기가 요동, 그리고 단동, 드디어 고조선 때 이쪽 평안도 지역에 황해도 쪽에 있었던 염전을 내 걸로 하게 된 것이고, 또 여기가 뭐가 많습니까? 요동이 뭐가 많아요? 철광석이 풍부하지요. 네, 철광석 산지를 얻어가지고 발톱을 날카롭게 세울 수 있게 되었는데, 단동하고 대련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예전 어떤 드라마에서도 잠깐
단동하고 대련이 나왔던 것 같은데 감격시대라고 뭐 그냥 망한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 우리 정말 조상님들이 개고생해서 피땀을 읽어서 빼앗으려고 내 걸로 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에 볼 때마다 좀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자, 이거 뭡니까? 이건 어디에 있는 고분입니까? 황해도에 있는 안악 3호분 고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직접 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수한 고구려인이라기보다는 한사군 통해서 그 고구려에 눌러 앉힌 중국계 고구려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구려가 그래요. 한사군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중국계 사람들 죽이거나 뭐 착취하거나 노예로 삼은 게 아닙니다.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유권을 줬습니다. 너희들 중국과 왔다 갔다 해라. 무역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문명의 파이프로 활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낭랑이 어디 있었습니까? 낭랑 때문에 저기 이덕일 장군님 어쩌고 해가지고 막 민족사가 어쩌고 한다신 그 역사학자분들이 시비를 많이 걸었는데 분명히 낭랑 땅이 평안도 평양에 있었고 다만 그것을 우리가 미천왕 때 취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냐면 이렇습니다. 국제 자유무역 도시로 활용을 해서 거기 살고 있는 중국계 사람들이 얼마든지 중국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게 규제에 간섭하지 않고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국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한 나라를 알고 보면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이득이 되면 취합니다. 명분에 별로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득이 되면 취하고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개방적이고 다원성을 포용하는 나라. 저는 그래서 네덜란드랑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평양성, 고대 동아시아의 암스테르담, 평양, 고대 동아시아의 암스테르담, 고구려는 네덜란드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구려 하면 이렇습니다. 강성한 병영국가 민족주의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걸로 좀 그와 인식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민족주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탈민족주의, 개방적인 국제주의, 글로벌주의 이런 것과 우리가 더 반대로 인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밌는 게 민족주의적인 그걸 많이 우리가 소모를 하지만 오히려 민족주의적으로 소모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재밌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김부식은 순전히 자기 노력과 인내로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인데 경주 김씨 어쩌고 해가지고 막 그 집안 배경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서 노력 통해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 묘청의 반란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진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역사하고 뭐 반대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그것 좀 이상한 겁니다. 가장 김옥균을 이뻐했던 사람이 대원군입니다. 그리고 갑신정매 때 올려놓은 사항 보니까 첫 번째 일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천진에 가 있는 대원군 송환이었습니다. 개화파들을 굉장히 이뻐했고 실제로 서양 문물들을 많이 봐드리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대원군인데 대원군이나 김부식이나 고구려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오히려 역사의 진실과 반대되는 이미지로 알고 있거나 소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고구려는 민족주의라기보다는 열려있는 거 거란, 선비족, 한족들, 다민족 사회였는데 우리는 고구려를 통해서 다원성, 개방성 또 지금 우리가 좀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진 보세요. 좌군 12군, 우군 12군, 친이군 6군 해서 도합 114만 3,800명. 누구의 쪽수로 말하는 겁니까? 수양제가 쳐들어온 그것입니다. 이게 이래요. 중국 하면 중국 사람 특유의 어떤 뻥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게 구라다 뻥이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과장된 게 아닙니다. 좌군 12군은 장수 지휘관들 이름이 쫙 써져 있고 우군 12군은 장수 이름이 써져 있고 친이군 6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 누구누구 이름이 깨알같이 분명히 중국 사서에 써져 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 써져 있는데 114만 3,800명 이거 절대로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후세기 전까지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병력일 것이다. 아주 대대적인 출정이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고당 전쟁, 고수 전쟁은 세계적인 규모의 대전이었고 이랬습니다. 고수 전쟁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버렸습니까? 살수대첩으로 정리를 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30년 만에 뭐가 벌어집니까? 리턴 매치가 벌어집니다.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나라들, 페르시아의 나라들, 페르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까지
야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또 붙었다며 미턴배치 벌였다며 해서 실시간으로 막 야 누가 이기냐 막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서 막 트위터라든가 지금 페이스북에 야 지금 요동성 전투 누가 이기고 있대 누금 지금 비라성에서 고구려가 이겼다더라 야 저기 뭐야 신성 개무성 지금 당나라가 해가지고 고구려 털렸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었을 것인데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던 전쟁이 바로 고수전쟁 고장전쟁입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괜히 지금도 아직까지 까우리 치를 떠는 게 아니고 연개소문 그 경극이 괜히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결국은 고구려가 무너졌지만 얘들한테 적지 않은 트라우마를 안겼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여러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주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쳐들어오는데 막아주는 군사적인 완충지대의 역할이 되는 것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국경을 맞대는 것을 좋아할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우리랑 국경을 맞대게 되면 천진, 베이징 여기가 다 우리 사정거리 앞에 들어오는데 우리도 좀 두렵겠지만 중국도 그거에 대해서 좀 편안할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동에 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저 족종들하고는 최대한 얽히지 않는 게 좋다.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님들이 정말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얻어낸 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최근 지금 정부는 좀 중국한테 너무 좀 저자세로 나서가지고 그게 좀 불만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자신 있게 내 목소리 낼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혹시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마포에 가면 을밀대라는 냉면집이 있습니다. 가서 드셔보신 경험 있습니까? 있어요? 자, 을밀대가 뭐냐면요. 네, 평양성의 망대고 모란봉은 평양성의 지소입니다. 을지문덕 장군님 아들님이 을밀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을밀대를 거기다가 지었고 네, 나중에 또 피난 내려오신 이북 그 분께서 을밀대라고 냉면집을 여신 것인데 자, 고구려라는 나라를 알수록 이런 게 좀 보입니다. 우리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많이 좀 생각하고 소비하려고 하지만 예, 어떤 뭐랄까요 승냥이나 여우 같은 모습이 많이 좀 보여요. 왜 승냥이라 표현했냐면 이렇습니다. 북제라든가 공소시 정권이라든가 중국의 그 동쪽에 동북쪽에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서 핵심 인력과 기술자들 다 빼와요. 사람까지 다 빼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그 북경 지방에 그쪽 산동 지방에 나라가 망해버리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생기면 먹으러 가는 그 승냥이처럼요. 네, 예, 요동성의 공소시 그 정권, 북제 정권, 후연 정권 해가지고 그쪽에 나라가 망할 때마다 핵심 인력들, 기술들 가져오는 것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글자를 알고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 요새 말로 하면 뭐라 표현할까요?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력 가진 사람들 국적 안 묻는 겁니다. 야 너희들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고구려 와서 살아라. 그래서 동북쪽에 중국 나라가 망하면 이 사람들을 핵심 인력들을 다 빼가 버리는데 사마이가 요동의 공소시 정권을 털어버렸을 때도 고구려가 적지 않게 거기서 또 피난민들을 데려와서 우리 자본과 재산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역대국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자, 저기 제주도를요. 제주도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어떤 게 살고 있어요? 감귤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말이 있지요. 자, 제주도를 거기를 말 사육지로 개척한 사람이 누굴까요? 주체가 누굴까요?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들이요. 몽골이라고 알고 있는데 몽골이 아니라 고구려입니다. 장수왕 때 제주도를 먹어버린 다음에 거기를 말 사육지로 만들어버린 것인데 자, 말이 얼마나 귀하신 그 분인지를 아시죠? 네. 자, 조선시대 때 말이 면포 500필이고 노비가 면포 100필, 말이 면포 500필이었어요. 5대 1인 겁니다. 그만큼 말이 귀하신 몸이에요. 자, 근데 귀하신 몸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이 왜 귀합니까? 전쟁에 쓰려면 탱크 같은 존재이지요. 그리고 말은 늘 이게 있습니다. 생산이 늘 소비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늘 말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남쪽에 있는 왕조들 동진이라든가 송나라가 말이 부족했는데 북쪽이 막혀버리다 보니까 말을 사올 수가 없어요. 자, 북조가 말을 팔 리가 없는 것이고 또 직거래를 저기 초원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걸 맡기는 겁니까?
고구려한테 맡기는 겁니다. 자, 근데 고구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말을, 저기 초원이나 몽골 지방의 말을요, 바로 남중국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추운 지방에 사는 말을 아열대 지방으로 보내버리면 그 귀하신 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실비실 하다가 얼마 못 가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만주, 평안도, 조금씩 낮춰가면서 기후에 적응을 시켜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남쪽 양자강 밑으로 얘들을 수출하기 전에 머물게 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제주도였습니다. 장수왕 때 이미 제주도를 고구려가 말 사육지로 개척을 해서 어떻게 한 거겠습니까? 북쪽의 유연, 남쪽의 송, 유연 땅에서 말들을 사가지 와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송나라에 팔아서 막대한 무역 이익을 창출했는데 뭐 말뿐만이 아닙니다. 담비라든가 표본 가죽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굉장히 고구려한 나라가 국제 무역을 통해서 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 농경만 하는 그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고려나 고구려를 보면 굉장히 무역에 흥했던 나라이고 우리가 지금 상공업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고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를 일구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뭐냐면요. 조선 전통하고는 반대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고려 우리가 그때 전통을 되살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조선, 반도체 당시 흑요석, 조선 당시에도 배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는 무역 같은 거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역 통해서 흥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구려적인 전통, 고려적인 전통을 되살리고 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의 절반은 조선적인 것이지만 나머지 피의 절반은 고려적인 것인데 그 작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 누구 재작년에 나왔는데 오구라 기주의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해가지고 이의를 통해서 당위로 설명되는 도덕으로 통칠 수 있는 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인을 설명했는데 한국의 절반은 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기적인 게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현실적인 거, 그 기적인 것이 있는데 그 기적인 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고구려, 고려 여기서 온 것이 아닌가 거기서 내려온 유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압축 성장을 읽을 때는 적지 않게 평안도라든가 황해도라든가 내려오신 그 월남하신 그분들이 많이 전선에 나서셔가지고 기업 읽어가지고 큰 돈 많이 벌어오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북쪽은 고구려 쪽 피가 섞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남쪽은 백제 신라 피가 섞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아모레퍼시픽 회장님도 이북 출신이지요? 그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샘 그쪽 회장님도 이북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 그런 전통과 문화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유 너무 좀 서론이 길었는데 자 손자와 고구려 이런 겁니다. 자 손자병법의 주제로서 고구려를 가져온 것에 이런 거예요. 맨 밑에 있네요. 손자병법의 모범. 손자병법에서 손자가 하라는 대로 충실하게 따랐고 그 손자의 원칙대로 따라서 잘 싸웠고 손자병법의 원료 메이드 인 차이나 손자병법이지만 중국과 싸워서도 이기지가 않고 오히려 대파를 했다. 그래서 고구려 손자병법을 통해서 고구려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손자를 통해서 고구려를 잘 이해할 수가 있으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연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고구려의 어떤 알지 못했지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진실을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당태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무경칠서라고 해가지고요. 묵가에 급제하기 위해서는 봐야 될 7가지 책들이 있어요. 손자병법, 오자병법, 울료자, 육도, 삼야, 그리고 저기 뭐가 있더라? 이이국 문대라고 해가지고 또 있는데 이이국 문대는 병법 마니아 간의 이야기입니다. 당태종과 이정이라는 군사 전력가 간에서 서로 문답집인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장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고구려라는 놈도 저것들을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는데 저놈들이 우리 전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이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려에 가면 생소한 지형과 생소한 기후, 상대방의 생소한 전술과 싸워야 되는 것인데 저놈들은 너무나 우리의 병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걱정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손자병법, 오자병법, 율료자, 육도, 삼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중국 고대의 병법들을 고구려가 많이 수입해 가서 내 걸로 만들고 체화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중국과 수당나라 제국군대와 잘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용원의 군사전략 세계에 유용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기 조선일보에 계신
군사, 밀리터리 전문 기자님인데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고구려가 굉장히 손자병법을 잘 알고 활용을 했다 이야기 하시는데 청해전술과 유격전, 고구려가 잘 썼던 청해전술 유격전 그것도 손자병법의 원칙이고 특히 살수대첩 때 보면요. 수나라하고 고구려의 전쟁 살수대첩도 보면 손자가 하라는 대로 손자의 원칙에 충실해서 잘 싸워서 이긴 것인데 벌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손자가 강조한 것이 있어요. 자, 내가 상대방을 싸워서 이기는 것과 싸우지 않고 있어 이기는 거 어느 게 훨씬 더 좋은 거겠습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자, 싸우지 않고도 이기려면 벌모, 그것이 안 되면 벌교를 해야 되는데 벌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써져 있는 대로 외교 전쟁이에요. 상대방의 외교를 정벌, 공벌한다. 나의 친구들을 늘리고 적의 친구들을 내 편으로 포섭을 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제사회에서 최대한 고립시켜 놓은 다음에 하는 것인데 이 벌교라는 손자가 강조한 부전승을 위해서 늘 챙겨야 하는 벌교라는 원칙을 고구려가 굉장히 잘 역사에서 보여줬는데 손자가 그 강조한 벌교를 고구려가 잘 보여줬는데 그걸 보면 왜 중국이 수나라 당나라가 나라를 망하게까지 해가면서 왜 저렇게까지 막 도박을 해가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려고 했는지 그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광개토대왕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손자병법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군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관감찬 장군님이 있고 누가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나라 3대 대첩이 귀주 뭐 또 뭐가 있죠? 한산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살수 있는데 자, 을지문덕 장군님이라고 저기 강간천 장군님하고 또 누구 있죠? 이순신 장군님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 양반들하고 광개토대왕이 구분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기 왕이고 나머지는 장군이고.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예. 다른 거요. 네. 자, 강간천 장군님이랑 을지문덕 장군님이랑 또 누가 있지? 그 이순신 장군님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방어전의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광개토대왕님 뭡니까? 공격. 예, 공격, 원정 가서 좋게 말하면 원정과 진출, 나쁘게 말하면 침략, 예, 하신 분이죠. 국강산, 경평, 광개토, 안호태왕, 참 그 고정력도 참 깁니다. 이 양반이요. 외우기도 힘든데 줄여서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걸 잘했는데 원정을 많이 갔는데 자, 원정과 방어는 많이 얘기가 다릅니다. 방어는 저기 쳐들어오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안 지키면 내 새끼들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노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동기부여고 이거 어쩌고 잘 할 필요가 없는데 원정은 다릅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 개고생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기서 나가서 물 설고 그런 데까지 가서 우리가 왜 거기서 사속고생을 해야 되느냐? 원정은 방어전과 다르게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암만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고대였다지만 어느 정도는 구성원들을 설득을 하고 전쟁 관련해서 명분을 조금이라도 얻어야 당시도 원정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양반이 그런 걸 참 잘해요. 야, 우리 원정 가자. 얼마가 필요하다. 정확히 계산을 하고 가서 얼마나 뜯어올 수 있을 것이다. 또 견적을 낸 다음에 가서 뜯어오면 이걸 또 굉장히 또 뿜빠이나 분배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을 보면요. 작전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손자병법 첫 번째가 개편이고 두 번째 작전편인데 거기에 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쟁이 얼마나 돈을 잡아먹고 국가 재정을 소모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지간하면 전쟁하지 말고 이긴다는 보장도 서야겠지만 이겼을 때 실익이 최종적인 순이익이 나야만 전쟁을 해야 한다고 손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손자라는 사람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은 경제력이다. 국가 재정 잡아먹는 블랙홀. 백성들이 가난해집니다. 또 재정이 파탄이 나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체제가 위반되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보급 문제 때문에 손자가 막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나라가 막 휘청거리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1대 20 무슨 말이겠어요? 자, 본국에서 쌀을 수송합니다. 장안석에서 평양에서까지 쌀을 수송합니다. 20가마 실어 나르면 거기서 몇 가마 남아있을까요? 자, 누구 한 놈이 전투병력을 갑니다. 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누구 한 사람이 쌀 한 감을 들고 갑니다. 그럼 또 쌀 한 감을 들고 간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또 뒤에 누가 쌀 한 가마 들고 갑니다. 보급을 낳습니다. 쌀 20가마 보내버리면 19가마 사라지고 한 가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현지에서 조달, 좋게 말하면 조달, 나쁘게 말하면 뭐? 약탈, 노략질. 현지에서 빼앗은 쌀 한 가마는 내가 본국에서 가져온 쌀 한 가마랑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나가면 7가구가 고생을 해야 한대요. 7가구, 한 집에 4명이나 쳐서 한 28명, 30명 되는 것인데 한 사람 보내면 30명이서 생산활동에 차질을 빈다는 겁니다. 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장정에 나가서 전쟁터에 소모가 돼버리면 전쟁을 하고 있으면 걔 한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28명, 30명이 개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전쟁은 돈 문제니까 얼마나 들은지 정확히 계산을 하고 또 가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남는 게 있고 남는 장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손자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깍쟁이에요. 잔고가 비면 진다. 패배보다 무서운 게 파산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최소 비용으로 이기려고 해야 되고 본전과 최종적인 순이익들을 계산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광개토 대왕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경비가 얼마나 소모될지 정확히 견적을 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치밀하게 계산과 계획을 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움직였고 네, 손자가 강조한 게 이것이 있습니다. 역불체적, 양불삼재. 역 무슨 뜻이겠습니까? 군역을 2번 작성하지 마라. 2번 호적을 작성하지 마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번에 우리가 10만 대군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면 얘들 데리고 나가서 결론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야, 안 되겠다. 본국에다가 S 쳐가지고 야, 니들 한 5만, 10만 더 보내. 호적을 새로 작성해서 보내가봐. 그리고 양불 삼재 뭐겠습니까? 한번 그 군량을 싣고 가면 2번까지는 괜찮아요. 야, 우리 또 쫑났으니까 100만석 다 먹었으니까 또 100만 가마 보내. 이것들이 2번, 3번 벌어지면 이긴다고 해도 네, 나라 살림을 휘청거리고 지도자는 신망을 잃어버려서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니까 철저히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원칙들을 견지하라. 손자가 강조를 했는데 광개토대왕이 그랬습니다. 한번 원정을 떠나면 다시는 본국에 SOS를 안 칩니다. 가지간 병력으로 승부를 보고 이기고 가지고 간 물자 네, 소모하고 거기서 더 이상 보내라 보태라 이런 말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손자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공편에서 비리 불용 이득이 아니면 뭐라고 했습니까? 쓰지 마라 비리 제가 좀 잘못 입력했네요. 비기 아니면 어떻게 하라? 움직이지 마라. 자, 육아의 가치관은 얘에 맞지 않으면 보지도 뭐 어쩌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손자는 철저하게 이익과 득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가장 철저했던 양반이 누구였냐면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남쪽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경상남도 그 양산 거기까지 갔습니다. 당시 양산 지금 양산 쪽에 무슨 면이 있는데 거기를 뭐라고 하죠? 박태준 거기 사람이 태어난 데가 뭐라고 하죠? 저기요? 지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한번. 예. 네? 그 경상남도 쪽 양산 쪽에 무슨 뭐 쇠일 뭐 그런 뜻일 거예요. 검색하면 나올 건데 그 지명이 지금 아마 태어난 무슨 면일 텐데 아마 거기가 아마 쇠라는 이름일 겁니다. 쇠의 순 우리말로 된 그 지명이 있어요. 그쪽 가면요. 자, 밑으로는 어디까지 간 겁니까? 경상남도 예, 양산까지 갔고 위로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몽골 초원까지 가신 것인데 끊임없이 원정을 갔었던 이유 또 원정을 통해서 이렇게 원정을 많이 갔지만 한 번도 어떤 뭐 불만 원성을 안 산 이유 늘 이기고 돌아왔고 계산이 정확했고 얻었으면 적당히 잘 분배를 했다 그런 것입니다. 검색하니까 나와요? 하면 나올 거예요. 아마 계속 이런 건 네? 양산 무슨 면이 있어요. 양산에 무슨 면이 있어요. 네. 네. 양산 무슨 면이 있는데 거기가 그 무슨 면 할 때 그 앞에 이름이 쇠철의 우리 순 우리말 이름인데 이런 겁니다. 삼국지 시대 때 위초구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철광석 산지가 다 파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겠습니까? 상인들은 이문이 나오면 달나라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철광석 상인들이 하다 안 되니까 우리나라 경상도 거기까지 온 것인데 마침 가야 땅에 가보니까 철광석 산지가 새로 발견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광개토대왕이 움직여가지고 왜구를 물리치면서 다 동중의 신라 그게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여기 철광석 났다며 내가 접수를 해야겠다. 내가 철의 국제 시대를 매겨야 했다. 이런 이유로 움직인 것인데 상업적인 동기로 전쟁을 많이 해서 남는 장사, 이문이 남는 전쟁과 원정. 그래서 굉장히 손자가 말한 경제로 전쟁은 늘 경제로 봐야 한다. 경제란 프리즘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관념에 그냥 철저하신 양반이었고 손자가 봤으면 그냥 원더풀, 브라보 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도 싸움을 잘했다, 잘 이겼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정 감각, 경제 감각을 우리가 좀 더 강의도 하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가서 손해보고 털리고 오고 원정 가는 바람에 국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야 한다면요. 지속 가능한 전쟁, 지속 가능한 원정은 절대 가능하지가 않은데 이 양반들 남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몽고에서 가야까지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예, 물금이요. 자, 물금에 그쪽에 물금면까지 이 양반이 광개토대왕이 가신 것인데 마침 물금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박태준 씨. 그래서 박태준 씨가 아직 뭘 만들었습니까? 포항 제철을 만들었지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걸 수도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려면 확실히 뭔가 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전통, 그런 관성들과 절대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물금이란 땅, 광개토대왕도 탐냈던 철의 산지에서 그 박태준 씨가 태어난 거고 철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양반이 포항 제철을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미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확실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화에 가까운 업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개토대왕님이 물금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심심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친정력 때문에 가신 것도 아니고 동중의 신라를 구원 절대 아닙니다. 왜 갔다고 했지요? 철광석을 내가 접수를 해서 철의 국제 시세를 내가 매겨야겠다는 그런 상업적인 동기 때문에 돈 냄새를 맡고서 이 양반이 움직인 겁니다. 예. 예, 쩐이 최고입니다. 그지요? 네. 옷간의 냄새를 맡고서 이분이 거기까지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고수전쟁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어지환의 경계, 그리고 평양성 시가전, 거짓 패배를 통해서 상대방을 낚고 깊숙이 유도를 하고 살수대첩, 수궁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손잘 병법의 교훈을 잘 활용을 해서 고구려가 통쾌하게 수나라를 이겼는데 자, 중어지환이 뭐냐면 한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궁중에서 초래하는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자, 장수를 보냈습니다. 병권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내가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지간하면 현장의 판단을 믿기고 진격할 것이냐 퇴각할 것이냐 누구한테 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전술로 움직여야 될 것인지는 내가 애지간하면 현장에다가 일임을 해야 됩니다. 자, 현장에다 다 위임하는 거 정말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 군대 중에 있습니다. 겁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서부전선, 동부전선 양쪽에서 전쟁을 한 나라가 있어요. 독일. 예, 독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기주도용 학습이 나치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중앙에서 사령부는요, 큰 그림만 짜주고 목표만 전달한 다음에 세부적인 전술은 어떻게 해라. 나는 큰 그림, 너는 작은 그림. 작은 그림은 네가 알아서 그려.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겠습니까? 너는 네가 현장에서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바로 임무형 전술이고 내가 짜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초급 장교지만 내가 공부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겠습니까? 자기주도용 학습입니다. 자기주도용 학습이 나치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네. 자, 수양제 영양왕. 수양제 이 양반 참 재밌는 양반입니다. 겁대가리가 없고 큰고 간덩이가 부었고 여러 가지가 좀 참 나름 과대망상에 좀 이상한 게 좀 많았는데 수륙으로 양쪽으로 군대를 추격시켜서 왔어요.
자, 중국에서 수륙으로 동시에 출발한 거는요,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진나라가 사천성을 땅을 먹었을 때 장강 상류에서 내려가고 위쪽에서는 말들이 전차가 내려가고 해서 어디를 취했습니까? 초나라를 박살냈지요. 유비도 오나라하고 싸움을 하고 싶었으면요, 애초에 다 걸고 싶었던 그거였으면요, 육군만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군을 장강 상류에 띄워서 수륙 병진을 했어야 되는데 유비도 간덩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당태종도 수양제에 따라서 위쪽에서는 만주에서 치고 내려가고 이쪽 아래에서는 산둥에서 배를 띄워서 수륙 병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태종도 수양제만큼의 간덩이는 없었습니다. 뭐 수양제가 간덩이가 큰 건지 아니면 정신이 좀 많이 좀 과대망상이 미친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 재밌는 사람이 수륙 병진을 했었는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본국에서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고구려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요동성에다가 어떤 육합성을 지어놨어요. 얘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요, 우리랑 아예 그 스케일이 달라요. 뚝딱뚝딱, 야, 천자가 왔으니까 니네 여기다 성 만들어. 단순히 막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경호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커다란 목조 건물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은 당시에 요동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거의 막 귀신이 부린 조화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지도 볼게요. 자, 당태종 이 양반이 대략 여기쯤에서 가성을 지어놓고서 짱 박혀 있는 다음에 병사들, 장수들한테 다 일일이 나한테 결제받고 보고하고 하게끔 했습니다. 전권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있습니다. 요동성에도 전쟁을 합니다. 신나게 전쟁을 해가지고 다 무너지게 생겨버렸어요. 근데 고구려 병사가 나가지고 백길 듭니다. 항복합니다. 우리 졌으니까 내가 졌어 이럽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 야, 항복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해서 좀 기다려봐 해서 여기까지 또 사람을 보내서 왕한테 허락을 받으러 사람이 가고, 그래 결제하고서 사람이 다시 오는데 그 사이에 다시 고구려가 성을 뚝딱뚝딱 정비를 해서 다시 싸울 채비를 합니다. 그래서 개고생을 다시 또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시 또 항복합니다. 이번엔 진짜다, 진짜. 뻥 아니다, 구라 아니야, 진짜라고 했는데,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하는 또 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 항복을 하고 어쩌고 하는 사이에 버퍼링이 무지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즉각 대응을 못하는 일도 벌어지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현장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타워까지 사람을 보내서 하는 동안 딜레이가 되는데, 단순 딜레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까지 사람을 보내는 와중에 컨트롤 타워에서는 당신에 맞게 판단해서 명령을 내린 것도 있지만 다시 또 사람이 와보니까 어떻게 현장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수나라가 만주의 성들을 하나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문제됩니까? 장안성에서 왔습니다. 또 만주의 겨울은 춥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거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보급부대 남겨놓고서 정예부대 100만 중에 30만 부대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네, 답공한다고 해서 압록강을 넘게 평양성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30만 빼기 113만 하면 뭐가 남습니까? 83만이 남지요. 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사성, 안시성, 요동성, 신성, 계모성, 거기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은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들이 우리를 스킵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후방을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80만 군대 가지고 요동에 있는 만주에 있는 성들 앞에 문 앞에다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진정한 100만 대군의 위용인 것입니다. 참 수양제가 참 창의력이 좀 대단한 사람이라서 미친 짓이기도 하지만 성공만 했으면 진짜로 엄청난 창조도 받았을 것인데, 근데 우리 영양왕은 이렇습니다. 수군제도 고건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건무는 누구죠? 연기소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토막살인 해버렸지요. 예, 팔등문 잘라서 하수구에 내다 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다음에 수군제도 고건무, 그 영양왕의 배다른 동생이 나중에 이름 이상이 뭐가 됩니까? 영유왕이 되지요. 그리고 육군 총괄 누굽니까? 을지문덕.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니들을 믿으니까 니들이 한번 어떻게 후회 없이 싸워봐라 해서 절대로 현장 일의 간섭을 조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건무가
평양성 시가전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고 을지문덕이 살수측을 세웠는데 이들이 굉장히 큰 공을 세우면서 수타를 부각한 것 뒤에는 전권을 위임한 관리자, 통큰, 호걸, 영양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어지와 세 가지 환난을 이야기해 현장 상황을 모르는데 진퇴를 결정하고 현장 상황을 모르는데 상보를 결정하고 현장 상황을 모르는데 작전 전술을 명령하는 것, 이것을 바로 중어지환 조정에서 현장을 못 믿으니까 초월하는 세 가지 환난이라고 손자가 경고를 했는데 누구야 이 양반 수양제는 하나하나 다 간섭을 했고 영양왕은 자기가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위임을 한 것인데 마침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심나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영양왕이 어떻게 보면 을지문덕 장군님보다 더욱더 뛰어난 그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우리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건무 이 사람은 영유왕 자기는 그 배다른 동생이고 실제로 그 영양왕이 죽으니까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인데 전권을 위임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면 그쪽한테 사람이 몰리다 보면 내 권력이 뭐가 됩니까? 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다른 동생이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다 그러면 바로 왕권의 위협이 되는 거지만 전쟁은 현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니들 잘해봐라. 후회 없이 싸워봐라. 그래서 저는 영양왕이 정말로 진짜 멋있는 군주이자 관리자 리더가 아닌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겼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2차 전쟁도 벌어집니다. 이때 또 수양제가 쳐들어옵니다. 얘는 진짜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 절대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운하도 놓은 것입니다. 대운하가 뭡니까? 강남과 강북, 양자강하고 회하를 뚫어서 어디까지 연결된 겁니까? 황하 쪽과 뚫어가지고 뭐 한 겁니까? 중국은 통일 2번 된 겁니다. 진나라 할 때 진시황이 한번 통일시켰고 수양제가 경제의 대동맥을 놓으면서 두 번째를 통일시켜서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 통일시킨 사람은 수양제예요. 밑에 강남지방의 풍부한 생산력과 물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황하 2부까지 실어 나르게 한 사람, 수양제의 그 똘끼가 아니었으면 못하는 짓이었는데 어쨌든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또 2차 침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수나라가 잘 싸웠어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 수양제도 반성을 해가지고 현장 일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판단이 되면 바로바로 움직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로 고구려의 성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초토화될 뻔했는데 마침 양형감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양제 집안에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고구려가 무너질 뻔했는데 다행히 철수를 해서 고구려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급히 가는 바람에 이런저런 물자를 다 남겨놓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뭘 했겠습니까? 득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벌교라고 있습니다. 혼자가 말한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한다? 외교전에서 내가 이미 승리를 해야 된다. 상대방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고립을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외교전의 강자가 수나라가 아니라 고구려였습니다. 자, 113만 되는 대군들을 이 사람들이 왜 데려왔을까요? 돌궐 군대를 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 수나라가 수양제가 직접 초원까지 가가지고 돌궐 군대를 동원하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자, 돌궐 군대 한 명 있으면 전투력으로 보면 한족들 10배는 합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막 유목 초원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보급에 크다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풀어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약 타서 먹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목마르면 그냥 배고프면 어떻게 하냐면 말에다가 바로 빨대 같은 거 꼽아가지고 말피를 뽑아 먹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육포 같은 거 있는데 육포를 아예 잘게 빵은 다음에 여기 말가죽에 놓습니다. 그럼 적당히 발효가 되기도 하는데 아예 갈아 만드는 뭐가 있냐면 갈아 만든 다음에 물을 부어버리면 뜨거운 찌개나 국을 먹은 것도 효과가 있는데 치즈, 육포, 그리고 뭐 말린 그 고기를 뭐 갈아 놓은 것들, 말의 피, 약탈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따로 보급부대를 안 붙여도 되는 것인데
얘들을 동원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쪽수 114만 명 더 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한 2, 30만 명 전투병력인데 얘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뭐냐면 보급 부대가 오다 보니까 113만 대군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돌고를 고구려 편, 수나라 편, 누구의 편으로 만들어 놓느냐?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편이 아니면 뭘 해야 됩니까? 중립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인데 영해왕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돌고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 저것 봐라. 수나라 저 새끼들이 애초에 뭐죠? 이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고구려 수나라 전쟁이 괜히 벌어진 게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돌고라고 고구려가 좀 싸운 적이 있어요. 비단 무역의 이권을 돌고를 독차지하니까 그래가지고 고구려하고 돌고라고도 싸웠는데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해 버리니까 이제 또 뭡니까? 비단 무역의 이권을 또 수나라가 독점해 버리니까 서로 간에 또 이해관계가 엇갈려가지고 우리가 사실 선빵도 우리가 먼저 때렸습니다. 우리가 요소지방에 먼저 가가지고 그 시비를 걸었는데 자 돌고라고 그 고구려 한때 사이가 안 좋았지만 다시 또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수나라가 비단 무역을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서 우리도 한번 또 비단 무역으로 통해 돈 한번 벌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권을 제시하고 경제적으로다가 상대방 잘 구슬린 것인데 돌고래 군대를 동원 못하니까 113만 명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게 또 있었겠습니까? 자, 114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얘를 동원해야 되니까 엄청난 쌀이 물자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정 100명이 나가서 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칼 들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 약삭빠른 상인이었으면 이 정보를 들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수전쟁이 벌어진데 돌고군대 동원을 실패하게 됐대. 100만 넘게 이끌고 가야 됐대. 여러분들 상인이 같으면 당장 어디 가서 뭘 매점매석 하겠어요? 쌀 매점매석 하겠지요. 근데 고구려가 이미 이렇게 했어요. 첩자들을 풀어서 야 너희들 좀 있으면 쌀값 폭등할 거야. 돌고군대 동원 실패했어. 협상 나가리 됐어요. 그리고 100만 명 넘게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쌀값 폭등할 거니까 미리 사재기 좀 해놓는 게 좋을 것이요. 이렇게 간첩들을 풀어서 경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가를 조작하는 루머들을 많이 퍼뜨렸는데 자 루머가 또 사실로 될 수도 있는 게 인간 해상의 일인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수나라 내부에 쌀값이 폭등을 해버렸고 풍기현상이 벌어졌고 전쟁하기도 전에 수양제 개새끼 저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민심이 이반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영해왕이 기획을 해서 중간에 다 한 것입니다. 외교 전의 승자 이것도 뭐냐면 정무전 신전에서 이미 이기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뭐가 있냐 이런 것입니다. 수나라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고구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남쪽에서 함부로 설레발 못 치게 막아내야 되는데 신라가 함경도 강원도 쪽에서 마침 그 수나라와 전쟁을 틈타서 고구려 영토를 뺏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 고구려 영향이 당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담징 스님 아시죠? 담징 스님 가서 이게 이쁘다 해서 그냥 맨입에 그냥 그림 그려주고 오신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실어서 가서 일본이 갑이고 고구려 의뢰했던 거예요. 당신들이 규슈 지방에 가서 무력시 좀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라의 병력을 해안가, 경상남도 해안가 지방으로 묶이게 해서 함부로 우리 함경도 강원도 지방에 설레발 못 치게 막아달라고 또 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담징 스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다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한동안 그림을 못 그렸다고 하지요. 그림을 왜 중국에 못 그렸을까요? 스님도 걱정했던 겁니다. 그 당시 그림이 그리고 있을 동안에 고구려하고 수나라하고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 건데 마침 또 소식이 왔어요.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 왔습니다. 스님, 고구려 군대가 수나라 군대를 대파했다고 합니다. 일본까지 다 소식이 더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수나라 전쟁, 고산 전쟁은 필리핀, 베트남 이런데 그리고 중앙아시아 서역 이런데 페르시아, 이란까지 다 소문이 났습니다. 예, 유명한 대전입니다. 그리고 설현타, 우리가 그 안시성 전투도 이래요.
작년에 영어도 했었지만 그 뭐가 있냐면 그 안시성, 성주, 양만춘의 그 투지도 있었지만 연기 소문이 말갈 상인한테 한 보따리 안겨줘가지고 보냈어요. 서른타랑 유목제국에도 보냈습니다. 야, 고구려가 망하면 다음 차례 누구일 것 같냐? 그리고 끊임없이 너희들 못살게 굴고 공작을 통해 너희들 분열을 획찬한 게 누구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른타의 수장이 빈집털이 장한성을 나선 것입니다. 아예 연기소문이 처음부터 꼬드긴 거예요. 우리가 망하면 너희도 망한다. 그리고 맨입에 우리가 부탁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마침 장한성이 비었지 않느냐. 서른타의 군대가 움직이니까 네, 더 이상 당나라의 군대가 고구려의 성을 여러 개 무너뜨렸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퇴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네, 안시성 그 국민들의 영웅적인 어떤 싸움도 인정을 해야겠지만 우리 고구려의 어떤 뭐냐면 외교전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구려 때문에 이의제의가 안 돼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작살낸다. 넘버 3에서 그런 말 했었지요. 이의제의라고 그렇게 했었지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고구려가 초원에다가 남중국에다가 바다 건너 일본에다가 백제 신라에다가 여러 나라에다가 외교 채널들을 열어놓고서 끊임없이 뭔가를 주고 대가를 제시하고 거래를 해서 외교에서 절대로 중원의 제국들이 원하는 큰 그림을 못 그리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왜 나라가 망하면서까지 고구려에 쏟아 부었고 당나라가 왜 고구려에 올인했느냐? 도저히 공존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던가 니들이 죽던가 하생 결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랬다면서요. 일본 군대가 일본 황군이 중국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했다면서요. 일본은 모든 걸 다 당 어쩌고 해가지고 중국 것들 당 어쩌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른들도 막 그것 때문에 당나라 군대 어쩌고 하는데 지리 밀나라 오합지로 당나라 군대 어쩌고 하는데 당시 당나라 군대, 수나라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국군대하고 싸워서 이긴 경험은 그때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 수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인들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진짜로 영웅적으로 잘 싸웠고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파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수나라가 결국 누구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고구려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수나라가 무너지면서 다시 또 화북이 뭐가 됐습니까? 군웅들의 놀이터가 되면서 중국이 분열했었는데 하여튼 정말 잘 싸웠는데 그냥 잘 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손자 병법, 손자의 교훈을 가지고 오히려 손자의 원산지인 중국과 싸워서 이겨낸 것입니다. 이 지도 보면 그렇죠. 춘추 전국시대 지도입니다. 이건 춘추시대, 이건 전국시대 지도입니다. 이때 지도 보면 뭐랑 비슷합니까? 유럽이랑 좀 유사하지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과 비슷하지요. 15, 18세기 유럽을 보면요. 이때랑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홉스는 묵자, 애덤 스미스는 한비자, 데이비드 휴문 순자, 또 누구 있죠? 에드먼드, 영국의 프랑스 혁명 보고서 막 뭐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버크는 공자랑 유사한데, 여러 나라가 군사 경쟁을 하던 시절, 사람들이 그래요. 상황과 조건이 비슷하면, 문명을 초월해서 질을 초월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때가 상당히 유럽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왜 창의력이 떨어지고 왜 생각이 경직되어 있을까요? 북쪽에 막혀있는 지정학적인 환경, 줄 세우기, 지나치게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 어쩌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역동적인 외교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져 있으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쟤는 저럴 수도 있어. 얘는 원래 이래.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어제 일 가지고서 뒤끝 남아서 오늘의 피해 관계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나라들이 서로 열국이 경쟁하고 있으면 자연히 유연한 사고, 실리적인 사고가 싹트게 마련인데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중국만 상대하든가 미국만 상대하든가 중국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든가 미국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든가 이런데 그래도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만큼은 중앙아시아 초원의 여러 나라들 바다 건너 일본, 한국의 한반도에 조선반도에 가야, 신라, 백제, 중국의 북제, 북주, 남조의 소홍, 무슨 뭐 저기 동진 여러 나라들과 외교 채널들을 열어놨었는데 그런 것도 같아요. 외교적으로 정보를 얻고 채널들을 열어놓으려면 역시 이게 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사, 수입, 수출, 무역이 흥해서 장사꾼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어떤 외교적인 채널도 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상인들을 통해서 정보라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잠깐 쉬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고구려한 나라는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외교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가 유연한 사고, 실리적인 사고를 하려면 고구려가 얼마나 잘 싸웠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외교 채널들 다양하게 열어놓았고 여러 나라들과 교류와 어떤 경제적인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가르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